러시아가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렸습니다. 나토 사령관이 머무르는 기지를 향해 러시아 드론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뒤흔들어버린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가 점점 더 과감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실제로 나토의 심장을 정조준한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미유럽 아프리카 사령관 크리스토퍼 도나유가 루마니아 미하일 코가니치아노 기지를 방문 중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드론 침투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의도가 분명한 위력 과시였습니다. 나토는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루마니아 연공을 향한 2대의 러시아 드론을 추적하기 위해 나토 전투기가 긴급 추격했고 독일 타이푼과 루마니아 F-16이 한조로 편성돼 하늘을 가르며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은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갔지만 두 번째 드론은 연료가 고갈된 듯 추락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나토 영토 깊숙이 드론을 보내 전투기 출격을 유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반응 속도와 경계 체계를 테스트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언제든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나토 내부를 더욱 긴장시키며 북부 감시 임무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토는 주변 동맹국들에 대한 공중 경계를 강화하며 러시아가 또 어떤 예상 밖의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뿐 아니라 폴란드와 발트 3국까지 모두 비상체제로 전환된 상태에서 러시아는 오히려 드론 공격의 수위를 높이며 나토의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위기감은 특히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하르키우와 리비우를 연달아 공격하면서 폴란드 국경까지 불과 200km 남짓한 지역까지 위협이 확대되자 폴란드는 공항을 폐쇄하고 FA-50 전투기를 전면 가동시켰습니다.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즉각 신속 대응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를 차출해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폴란드가 러시아를 잠재적 침공 국가로 규정하고 실제 전면전에 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 분위기를 더욱 격화시킨 것은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프 시코르스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면 다음은 폴란드일 것이라고 단언했고 다시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폴란드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적 위협 평가이며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충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토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폴란드는 실제 전투기를 띄워 연공을 봉쇄하며 수도권 방어체계를 가동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유럽이 단순 지원국을 넘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끌려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한가운데서 한국산 무기가 빠르게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유럽의 군사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국산 무기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계 군사 균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군사 대비 태세를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대규모 겨울 합동훈련 노던 스트라이크 25에 참가하기 위해 천무의 폴란드형인 호마르케이를 전격적으로 북부 전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약 2,200명의 병력과 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이동한 이번 훈련에서 호마르케이는 가장 중요한 화력 전력으로 자리했습니다. 핀란드 지상군은 폴란드군이 호마르케이를 항공 수송해 북부로 전개한 사실을 첫 공식 발표로 전했으며 폴란드가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공중 수송하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핀란드 파이니우 지역 상공에서 호마르케이는 정밀하게 계산된 궤도를 그리며 치솟았고 훈련장은 단숨에 긴장감이 감도는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산된 발사각, 목표에 정확히 맞춰 떨어지는 탄두, 그리고 천무 기반의 강력한 추진력은 폴란드와 유럽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눈앞에서 본 이들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즉각적인 전력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마르케이의 비행 궤도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실제 러시아의 장거리 포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완전한 대응 수단이라고 평가했고 이는 유럽 전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상을 진행 중이던 시점에 러시아가 오히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연공에 드론을 보낸 사건은 유럽의 전략 계산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 했지만 러시아는 전혀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행동을 보였고 이는 유럽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폴란드는 스스로의 안전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바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례 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폴란드는 이미 144대의 호마르K를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30대를 도입해 무려 174대의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로켓포 전력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폴란드가 단순 방어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호마르K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고 있어 러시아의 전술 심정부를 직접 겨냥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의 기존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핵심 전면 배치 장비가 빠르게 한국산 무기로 대체되면서 유럽의 전술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의 구형 T-72와 PT-91 전차를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K2 전차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니라 전쟁 방식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K2 전차는 유럽 지형의 최적화된 기동성과 뛰어난 센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의 기존 돌파 전술을 정면으로 무력화합니다.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와 우세한 열상 장비는 러시아 전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명중하는 K2 전차의 전투 방식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전차전을 상징합니다. 폴란드는 이 K2 전차를 러시아 감시위성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이동시키며 전개 속도와 규모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폴란드 전력 배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적 조치이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욱 큰 긴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 전선에 등장한 180대의 K2 전차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러시아 서부 전선의 전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취약점인 탄약고 구조와 장갑 한계는 K2 전차의 상부 공격 능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전력을 현대화하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무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잃은 영향력을 유럽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지만 폴란드는 이미 그 움직임을 꿰뚫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비로 러시아의 진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오늘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장비를 넘어 유럽의 군사 균형을 다시 쓰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안정성과 압도적인 운용 효율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군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A-50은 폴란드 내 운용 전투기 중 임무 완료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나토 전투기의 평균 임무율은 약 77% 수준인데 FA-50은 무려 87%를 기록하며 모든 서방 전투기를 제치고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폴란드 공군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FA-50의 전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비사들이 FA-50을 분석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부분은 바로 정비 방식이었습니다. FA-50은 모듈화된 엔진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필요한 부품만 신속히 교체하면 전체 엔진을 분해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덕분에 정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평균 결함 처리 시간이 단 2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29나 F-16보다도 짧은 수준이며 실제 전장에서 기체 회전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전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하며 러시아의 드론과 미확인 비행체 대응에 FA-50을 우선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FA-50이 단순한 운용 효율에서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FA-50PL에는 미국 RTX가 제작한 경량 공랭식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핵심 장비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레이더는 소형 구조와 낮은 전력 소모 대비 상상을 뛰어넘는 탐지 성능을 자랑하며 공대지 모드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기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여러 후보 장비를 두고 검토한 끝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최종 선택했는데 이는 단순한 장비 채택이 아니라 FA-50을 유럽형 경전투기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레이더 통합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산 장비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와 ITAR 승인 문제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동맹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장비 승인과 소프트웨어 통합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폴란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별도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은 생산 라인을 직접 공개하는 등 그럼에도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때 한국은 또 하나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넥스원이 개발한 ESR-500A 레이더였습니다. ESR-500A는 공랭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탐지거리와 운용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린 장비로 팬텀 스트라이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ESR-500A는 한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ITAR 규제를 받지 않아 무장 통합과 인증 절차를 단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유럽 언론은 한국이 미국 없이도 독자적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눈길을 끈 사실은 유럽 방산 기업 MBDA가 카이와 함께 FA-50과 KF-21의 유럽산 미사일 통합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종류 무장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 무장 생태계 전체를 FA-50과 KF-21에 연결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 ITAR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산 레이더와 유럽산 미사일의 조합은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구성입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 같은 초장거리 공대공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은 FA-50의 전투력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산 장비를 단순히 대체제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 높은 신뢰성, ITAR 규제에서 자유로운 무장 통합 능력, 여기에 압도적인 운용 효율까지 갖춘 전투기는 많지 않습니다. FA-50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추며 유럽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FA-50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정의되고 확장되는 지금 한국산 전투기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유럽 안보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은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 유럽 전략 지형을 재편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의 통합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자 한국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ESR-500A라는 독자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공랭식 구조를 통해 정비 부담을 줄이고 가동률을 극대화한 장비로 유럽 실전 환경에 특히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미 ITAR 규제로 인해 미국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 대안의 등장은 매우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기존 미국산 레이더는 승인 절차만 최소 24개월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데 반해 ESR-500A는 6개월이면 무장 통합까지 완료할 수 있어 유럽 시장에서는 속도와 효율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습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언론은 한국이 단순한 장비 공급국을 넘어 실질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장비는 단순히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납기와 신뢰성이라는 세계 시장의 핵심 가치에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유럽 내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미사일 제조사 MBDA가 카이와 협력 범위를 확대해 FA-50과 KF-21에 대한 유럽 미사일 통합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종류의 무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를 한국 전투기 플랫폼에 특히 미티어 미사일 같은 장거리 공대공 무기는 유럽 국가들이 매우 민감하게 고려하는 핵심 전력이며 이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가치를 극적으로 높입니다. 이 같은 협력 확대는 유럽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플랫폼 하나가 무장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무장과 유연하게 연동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무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승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방산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국산 장비와 만나며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SR-500A 레이더와 유럽 미사일 통합은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승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독립형 패키지를 구축하는 계기였습니다. 특히 유럽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미국산 장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승인과 인증 과정이 복잡해 납기, 지연이 빈번한 반면 한국은 계약에서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을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총알 배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됩니다. 전시 상황에 가까운 긴급 도입 상황에서 속도는 곧 생존력이며 한국은 이 생존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ITAR 규제라는 치명적인 한계가 따라붙습니다. 승인 과정이 길어지는 순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위험은 유럽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반면 ESR-500A는 탐지거리 100km 이상이라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공랭식 구조로 정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무엇보다 한국산이라는 점에서 무장 통합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런 점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독자적 방산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지금 유럽 각국은 한국을 통해 미국 의존 구조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사일과 한국산 레이더 시스템이 결합한 순간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유연한 통합 생태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결국 FA-50과 KF-21이 단순한 수출용 전투기를 뛰어넘어 유럽 안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속도, 그리고 유럽 방산 생태계와의 긴밀한 연동이 결합되며 유럽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라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히 깨닫고 있습니다.